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부메랑으로 작용하며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도 힘없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가 이달 결정됩니다. 주요 경영 개선 계획을 마무리 지은 만큼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한 LG 에너지솔루션의 성장세가 4분기 이후 더 탄력을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폴란드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고 2025년까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속도를 내겠다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을 올해가 아닌 내년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정기 국회 심사를 목표로 하겠다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불과 한 주 만에 말을 바꿨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박혜린 기자와 진단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번 주 시작부터 뭔가 참 악재들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 긴축 완화도 물 건너갔고 대중 반도체 규제에다가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전쟁이 또 확산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지금 코로나 당대회 앞두고 또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면서 봉쇄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하락의 배경이라고 할 만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가 됩니까? 네, 오늘 증시 일단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고용 시장에 녹아내린 증시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40포인트나 빠지며 2100선으로 다시금 주저앉았습니다. 지난주 상승분 다 반납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더 처참했죠. 코스닥 30포인트 가까이 빠지며 거의 연저점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지난 금요일 견고한 고용보고서 여파로 3.8% 급락한 데 이어 앵커가 말씀하셨듯 오늘의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하며 우리 증시를 짓누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국이 고용이 잘 나왔다는 게 참 전 세계적으로는 악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시는 건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서 언급했던 정책 전환의 조건들입니다. 지난주 미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왔는데 보시다시피 이 고용 지표를 통해 오히려 고용이 견조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11월에도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고 이 점이 증시 하방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 과거에 한 발언들을 좀 보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이나 후년은 돼야 좀 낮아질 것이다. 그렇다 해도 물가는 여전히 높을 것이다.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를 단행한 장본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섣불리 지금 행복 회로를 돌릴 단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이 반도체 관련 충격이 좀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적지 않았죠? 네,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 미국 내 사업 중인 반도체 기업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주가가 급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꺾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이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오늘 관세청 자료가 나왔는데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을 한번 따져봤더니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무역 수지 역시 적자를 기록하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규제에서는 사실 빠져 있긴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수출 금지를 우리도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는 이제 품목별로 좀 사안별로 봐서 심사를 통해서 허가는 해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대 미미한 하락에 그쳤고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 ASML 같은 경우도 한 2%대 정도 하락. 반면에 이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오늘 8%대 거의 이 상장 이래 최악의 이 낙폭을 기록한 걸로 나타나는데 중국과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하락 분위기 속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만큼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특히 일진 머티리얼즈, 호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품에 안는다는 소식에 일진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 USA가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를 위해 2조 7천억 원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롯데케미칼이 주가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롯데케미칼의 전지 소재 사업은 당초 2030년까지 총 4조 원을 투자해 연간 매출액 5조 원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이번 인수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매출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롯데케미칼에 대한 기대감도 일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에 중요한 일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네, 이번 주 굵직굵직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예고된 증시 일정들입니다. 이달 12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내일이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같은 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예. 이튿날인 우리 시간 13일 새벽에는 미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날 밤 미국의 CPI가 또 발표됩니다. 이 CPI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증권가에서 이번에 고용지표가 그랬듯 이 CPI를 통해 연준의 정책 전환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CPI 결과에 따라 증시의 향방이 좌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CPI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월가에선 9월 CPI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8.1%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전월 8.3% 대비 0.2% 정도 하락하지만 근원 CPI는 6.3%에서 6.5%까지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파월 의장의 피벗 조건 다시 한번 보시면 인플레가 2%로 향하는 이 확고한 증거가 확인이 돼야 하는데 아직 연준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 만한 뚜렷한 증거는 나오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8월에도 그랬듯 실제로 시장 예상치보다 이 CPI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배제할 수 없고요. 참고로 이때 시장 예상치보다 0.3%포인트 높게 나오자 코스피 4거래일 연속으로 빠진 바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금통위가 내일이다. 전망이 역시 뭐 빅스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느니 이번에 빅스텝을 단행하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0.25%포인트로 좁혀지지만 연준이 11월에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경우 역전폭은 다시 1%포인트로 커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선 11월 추가 빅스텝까지도 점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도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IMF 총재가 이미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하향 조정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었습니다. 앞서 낮춘 이 경제 전망치를 한 차례 더 낮추겠다는 건데요. IMF가 더 큰 폭으로 전망치를 낮춘다면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되고 투심은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보셨듯 우리 시장을 이번 주 얼어붙게 만들 이슈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2160에서 2300선이고요. 그리고 증안펀드 가동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네. 이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증안펀드 관련 고위 관계자는 증권 유관기관 자금 8천억 원가량은 이달 중 우선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반도체 수출 규제와 금통위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진 장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신경 쓸 부분이 많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경기 침체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시그널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이 세계 경기의 침체 국면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려감이 아니라 본격적인 침체기의 돌입이라는 건데요. 지난밤 JP모간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유럽의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이 됐고 미국 역시도 경기 침체가 6에서 9개월 안에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 증시 나스닥이 1% 넘게 빠지는 등 우려감이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이먼 CEO는요, 인플레이션, 또 큰 폭의 금리 인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연준의 양적 긴축 등이 경기 침체의 촉발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 간단하게 좀 말을 해보면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이게 월가의 중론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대세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를 맞을 확률이 30%라고 분석했고요. 네. 모간 스탠리도 향후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 35%라고 점쳤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경기 침체가 시작됐고 미국도 곧 시작이 된다면 이제 관건은 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앞서 잠시 나온 것처럼 지난주 IMF에서는 경기 침체가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관련한 IMF 총재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Overall, we expect global output as a result of all this to shrink between now and 2026 by $4 trillion. To give you a sense what is $4 trillion, this is the size of the German economy. 예, 4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5,700조 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안에 독일 경제 규모와 맞먹는 생산량이 줄어든다 이런 분석인데 일단 시장 전망을 좋게 기대하는 건 무리일 것 같거든요. 분석은 좀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증시 전망 역시도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억만장자이자 헤지펀드 거물로 알려진 폴 튜더 존스는요. 미국 경제는 침체기에 근접했거나 이미 침체기 중에 있다라면서 다양한 자산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는 10%가량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모간 스탠리의 주식 담당 전략가도요.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S&P 500 3,000에서 3,400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기술주 분석의 대가로 알려진 댄 나일스는 심지어 이 미국 증시 내년 말까지 최대 50%도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매일 전해드리고 있지만 일단은 S&P 500 기준 3,000선에서 또 2,000선 후반까지는 감안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 그럼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증시 약세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채권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도 유의미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부터 사흘간 한경 글로벌 마켓 컨퍼런스 NYC 2022가 열렸는데요. 행사에 참여한 연사들은 채권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주식 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주가 그나마 유효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관련한 내용 문형민 기자의 리포트로 함께 보시죠. 주식 60, 채권 40의 전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공식을 바꿔야 한다. 채권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등 채권 투자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한경 글로벌 마켓 컨퍼런스에서 연사들이 입을 모아 한 충고입니다. 특히 오크트리 캐피탈의 하워드 막스 회장은 채권 상품 가운데에서도 중기적 관점에서 하이힐드 채권에 주목했습니다. Now, high yield bonds yield 8 or 9%. That's a very substantial yield. And that's what I call a useful yield. So I think today it's more important to be in the market. 하이힐드 채권 가격은 경기 회복을 동반한 금리 인상기에 강세를 나타내는데 조만간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 본 겁니다. 만약 하이힐드 채권의 부도 위험성이 우려된다면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고정수익 채권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Particularly today, given the value that's emerged in fixed income, we think that investments in high-quality fixed income today. 월가의 투자 대가들이 채권 상품의 전망을 밝히고 있는 한편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현재 주식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토마스 리 펀드스트의 창업자는 밀레니얼 세대가 초점을 두고 있는 곳을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The total population of millennials won't peak until 2038. And you want to be focused on millennials and what they care about. They care about crypto, Bitcoin. They do care about ESG, which has been hard to make money. They care about meme stocks. 윤재성 뉴욕생명 투자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 역시 ESG 가운데 환경 분야, 특히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을 내놨습니다. 리세션 때문에 디맨드가 줄어들어서 그렇지 서플라이가 너무 모질라요. 그래서 노멀 이코노미 사이클이 오면은 또 기름값은 120불 무조건 또 찍어요. 오펙 플러스의 지속적인 원유 감산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필두로 한 에너지 사업 육성 등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월가 큰손들의 말처럼 채권과 에너지 관련 주식이 투자 대피처가 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아마 방송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는 월가의 조언들 방향이 비슷합니다. 일단 채권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업종 가운데에서는 에너지주 주목해서 좀 참고해라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다뤄볼 부분이 뉴욕 증시도 곧 실적 시즌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델타항공을 비롯해서 JP모간과 시티그룹 등 주요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3분기 미국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번 3분기 실적은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라는 전망이 강한데요. 삭소뱅크의 주식 전략 헤드는요, 3분기 실적 실망스러울 것이라며 또 4분기 시장 전망치에도 이 3분기 실적이 하향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요에 영향을 주는 생활비 위기와 또 임금 상승 등이 3분기 실적의 중대한 리스크라는 설명인데요. 시장에서도 S&P 500 기업들의 이번 분기 순이익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것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적 시즌에서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앞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3분기 실적보다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이 경기 침체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종목들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제약사인 머크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해서 매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핵심 의약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개발 중인 약품의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18% 상승 여력이 있는 104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식음료 업체인 크래프트 하인즈에 대해서 30% 상승 여력이 있다라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예. 동시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애쉬에 대해서도 매수 추천 의견을 내놨습니다. 투자은행인 니드햄은요,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유니티 소프트에 대해서 수요 증가 국면이다. 그리고 가격 인상이 긍정적이라는 면에서 추천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려운 증시 상황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 지난해 했던 상장 적격성 심사의 결과가 이달 안에 나옵니다. 주주들이 애타게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내일이 신라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 즉 시장위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 결정에 돌입합니다. 앞서 신라젠은 전 임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올해 초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 즉 기심위가 상장 폐지를 의결했으나 이후 2심격인 시장위가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개선 기간이 종료되면서 신라젠은 지난달 초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고 당장 내일 3심제 격인 시장위를 다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시장위가 신라젠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상장 유지, 그러니까 거래 재개, 그리고 상장 폐지, 심의 속개 또는 6개월 이하의 개선 기간 부여 등 4가지인데요. 만일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온다면 신라젠은 이의 신청을 제기해 다시 시장위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상장 폐지나 거래 재개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3심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데 4심, 5심 이렇게도 갈 수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은 3심인데 그 이의 제기가 들어가거나 하면은 한 번 더 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늘어날 수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25일에 결론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지난 2019년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던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인보사의 주 성분이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밝혀지면서 식약처가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이어진 건데요. 이후 기심위와 시장위는 코론 티슈진에 대해 이제 각각 상장 폐지 의결을 내렸고 이의 제기 등으로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난 후 올해 2월 시장위가 다시 열렸지만 이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임원의 27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되기도 했는데요. 코롱 티슈진은 지난 1월에 이어 지난달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했고 시장위는 오는 25일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상장 폐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미 코롱 티슈진은 이제 시장위로부터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만큼 추가 개선 기간 부여는 불가능하고 상장 유지, 상장 폐지, 심의 속개 등 3가지 선택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티슈지는 추가로 횡령 사고가 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선 기간이 또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국이 조금은 더 관대하게 이 사안을 지금 취급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이 이번에 어떻게 날 것이냐. 거래소 쪽 분위기가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한국거래소는 이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인데요. 이제 우선 당장 내일 열리는 이제 신라젠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취재한 결과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해선 그 어떠한 말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다만 장 마감 후 회의가 시작돼 이제 저녁 늦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과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내일 저녁 늦게나 나온다. 신라젠 측에서는 좀 기대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이제 우선 신라젠 경우도 이제 좀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인데요. 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외에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신라젠의 거래 재개를 점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미 신라젠은 경영 개선 계획 가운데 이사진 교체와 연구인력 확충 등 다양한 개선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관건으로 여겨졌던 신규 파이프라인 추가에 이제 최근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신라젠과 마찬가지로 이제 코오롱 티슈진 역시 개선 노력이 이어진 만큼 거래 재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과 올해 8월 7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한 데 이어 지난 8월엔 3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재무 건전성을 보완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을 다시 개시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제 한국 거래소가 투자자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 폐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나선 점도 이 두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난 7일에 이제 큐리언트라는 제약사죠. 여기도 이제 상장 거래 재개가 이제 결정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상패 심사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이제 앞서 얘기한 이 두 곳하고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보면 이제 재개 후에 이틀 동안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신라젠이나 티슈진 같은 경우도 재개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주주들의 어떤 추가적인 손실 같은 것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두 종목에 돈이 묶여 있는 주주들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얼마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두 기업의 이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두 기업에 투자한 국내 소액 주주는 이제 무려 23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16만 명이 넘는 신라젠 소액 주주들은 이제 과거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고 오늘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들 소액 주주들의 이제 명운이 걸린 만큼 거래소도 많은 고심을 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진언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기업은 이제 과거 국내 증시의 대표 바이오주로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때문에 결과에 따라 자칫 제약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과 투자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네. 이 한 번 잘못 물리면 이제 길게는 뭐 3, 4년씩도 돈이 묶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섹터 전반에 좀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3심까지 심사가 계속 지난하게 이어진다고 하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돈도 묶이고 또 피가 마르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이렇게 거래 정지 상태가 길어지는 이 상패 제도 어떻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좀 이게 뭐 짧게 해야 된다 아니면 길게 해서 해야 된다 뭐 양쪽 다 말이 이제 어느 한쪽이 맞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처럼 이제 상장 폐지 심사를 이제 길게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소액 주주의 이제 피해를 구제하려는 목적이 훨씬 더 강한 게 사실인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19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제 기업들이 위기에 봉착했고 이게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상장 폐지 요건 완화도 이제 투자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시행됐다는 설명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반면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상장 폐지 제도 완화가 오히려 좀비 기업들을 구제해 투자자에게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부실 종목이 오히려 주가 조작이나 투기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장 폐지 우려 기업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좀비 기업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이제 해외처럼 2부 시장을 새로 만들거나 현재 운영 중인 이제 장외 시장인 KOTC 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제약 바이오 사는 만큼 좋은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3주 만에 재개를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참가하신 기업들의 표정들을 환한 표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개최를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자를 직접 만나뵐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주변에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러 왔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해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평소에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 물어볼 수 있고 현장 면접도 진행되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요즘 같은 장에서도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더해서 4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면서 주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산업부 강미선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우선 LG엔솔 3분기 실적부터 한번 좀 들어볼 텐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LG엔솔의 3분기 매출은 7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은 5,20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매출은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1,600억 원 이상 더 많은 깜짝 실적을 보여준 건데요. 네. 매출은 출범 이후 역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달성했고 영업이익도 SK와 소송합의금이 반영된 지난해 2분기를 빼면 역대 최대치입니다. 환율 효과뿐 아니라 3분기에 들어서 판매 가격 연동이 원통형에 이어 파우치형 배터리까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고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뿐 아니라 구리와 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도 연동 계약 확대를 추진한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LG 에너지 솔루션 3분기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한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경기 침체가 이렇게 깊어지는 상황에서도 4분기 전망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4분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은 시동을 건 상황이고 4분기 실적 전망은 좀 더 개선세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4분기 예상 매출은 8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5,200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2배, 영업이익은 무려 7배 가까이 높습니다. 현재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크게 웃돌자 10월 말에 확정 실적을 앞두고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실적 전망치를 좀 더 놀릴 수 있다고 애널리스트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LG엔솔의 연간 실적 전망치는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1.5배 많은 25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2배 넘는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기존 전망치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될 것인데 이보다 더 전망치를 올리겠다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전망치를 지금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배터리 기업들이 다 이런 실적을 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확실히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떻습니까? 네, LG엔솔의 실적 고공행진은 북미 배터리 시장의 개화의 원년으로 불리는 2025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올해 8월부터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배터리사들의 북미 진출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공장 건설에 굉장히 보수적인 삼성 SDI와 수율 문제를 잡지 못한 SK온과 달리 LG엔솔의 미국 진출 속도가 가장 빨라서 IRA 속도전에 유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전기차도 배터리에 이어 북미에 생산 공정이 없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완성차 업계들이 너도 나도 LG엔솔과 손을 잡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IRA 박율 직후에 혼다는 LG엔솔과 북미 건설 공장 계약을 LG엔솔과 체결을 했고 현대차 경영진들도 권영수 LG엔솔 부회장을 찾아와 북미 현대차 합작 공장을 논의했다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앞으로 4분기를 시작으로 새로운 잠재 고객이 더 확보된다면 LG엔솔의 수주 모멘텀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제부터 더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이라면 당분간은 뭐 LG에너지솔루션이 혼자 독주를 하겠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LG엔솔이 그럼 4분기부터 북미 생산 능력이 얼마나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이르면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LG엔솔과 GM과의 첫 합작 공장이 본격 가동할 전망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현재는 좀 시제품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 결과 상무급을 포함한 실무진들은 제품 양산을 이제 본격적인 제품 양산을 앞두고 11월 미국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현재 독일 지멘스사와 매주 화상으로 주간 회의를 할 정도로 미국 공장 수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키인 스마트 팩토리 적용에도 심혈을 이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LG엔솔의 생산 능력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1.5배, 그리고 북미의 경우 6개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에는 생산 능력이 3.5배 가량 커지게 됩니다. 생산량과 함께 실적도 함께 커질 전망이죠. 알겠습니다.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2025년까지 이렇게 탄탄한 실적이 좀 받쳐준다면 더없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스케줄에 맞춰서 뭐 이런 행보대로 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요즘 시장에 워낙 또 변수가 많은 장이어서 좀 고려해야 될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국 다음 그리고 또 미국 다음으로 큰 전기차 시장이 바로 유럽인데요. 현재 유럽 지역의 이제 전력비가 최근 70%, 많게는 3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름값처럼 이제 오른 전력비로 전기차 수요가 떨어진다면 연말 배터리 주문량이 좀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G엔솔은 IRA로 미국 시장의 선점에 좀 우위에 있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업체들과 경쟁을 좀 펼쳐야 되는데요. 그렇겠네요. 중국 CATL은 이제 IRA 발효 직후 약 10조 원을 투자해 100기가와트씩 규모의 공장을 유럽에 연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규모는 현재 이제 LG엔솔이 2025년까지 유럽의 이제 생산 규모를 115기가와트씩 늘릴 예정인 것과 이제 견주는 규모입니다. 공장 질서 모멘텀과 함께 IRA로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화 등 이제 안정적인 공급망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점 역시 앞으로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반복되는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 문제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주요 4대 시중은행장들도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과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내부 통제 미마련과 관련된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라든가 준수에 대한 의무를 지배법상 근거를 좀 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반복되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근 5년간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10건, 규모는 2천억 원에 달하고 이상 외환 송금 규모도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대응 대책을 많이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위는 4대 시중은행의 은행장을 모두 국회로 불러들여 사고 원인과 내부 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앞으로 그걸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지금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은행장들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EO인 제가 관심을 갖고 내부 통제 체계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식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금융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직업윤리인데요. 이 부분이 좀 약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내부 통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 연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오늘 국감에 출석한 진옥동, 박성호 행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지주의 회장과 은행장 6명의 임기가 6개월 내에 만료되는 상황. 안정적인 경영 성과만 놓고 본다면 연임의 무게추가 기울지만 외환 송금 사태 등 사고의 책임 소재를 고려하면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금감원이 이달 내로 외환 송금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은행을 넘어 금융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미흡한 가상자산 시장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불법 외환 거래, 이른바 환치기에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문제를 금감원이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민재 기자입니다. 해외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비싸게 팔리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 송금 등을 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들로부터 수천억 원의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거래소에 팔아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반도체 매매 등으로 꾸며 해당 대금을 해외로 송금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가상자산이 환치기 수법으로 이용된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금감원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건에 대해서는 검사라든가 조사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어떤 통계라든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 알리고는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관된 상장사의 불공정 거래 의혹도 부각됐습니다. 빗썸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시는 이분의 실태가 좀 밝혀졌는데 특정인들에 의해서 머니게임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흔적들이 여러 군데서 보입니다.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관계사들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고 익명의 투자조합에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비덴트, 인바이오젠 등의 주가가 지난해 말 고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을 걷는 등 크게 요동치면서 이런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주말 검찰은 빗썸 관계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장 불공정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다소 미진한 아쉬움이 있었고. 가상자산을 둘러싼 환치기와 불공정 거래 등 불법 정황이 계속해서 포착되면서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인 금감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정부가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 관련 법안을 내년에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 법 심사를 완료하겠다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주 만에 말을 뒤집은 건데 정부의 빈약한 추진 의지에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일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 플랜을 내후년까지 수립하고 가장 먼저 삽을 뜰 지역도 공개합니다. 이는 당초 계획이던 2027년에서 3년 앞당겨진 것으로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단지별 재건축이 아닌 도시 전체를 재건축해야 하는 지역 특성상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별법도 내년 발의됩니다. 아울러 지역 전문가를 위촉해 정부와의 소통 창구로 쓰고 다음 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일기 신도시 정비가 단순히 계획만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양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총괄기획과 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주민의견 수렴 등 소통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 꼽히는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손질되기 전엔 아무리 계획을 앞당겨도 소용없다는 이유에 섭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 뿐더러 1차는 통과했는데 2차에서 떨어지는 단지들도 많다며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돼야 사업성도 생기고 사업 추진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안전진단 평가 기준이 강화된 지난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은 단지는 5곳으로 직전 4년간 통과된 56곳 대비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그나마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됐던 특별법도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11월 정기 국회 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제안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원희룡 장관이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꾼 셈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워낙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셔서요. 개인적으로는 NFT 관련한 것들 저희가 조금 회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매크로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대체 투자라든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최근 10년간 새로운 형태의 담배 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 흡연 행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영국, 일본 이런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금연 정책과 함께 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형태의 담배를 이 금연을 위한 중간 단계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연 우선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오늘 나온 연구 결과 한번 좀 다뤄보고 싶은데 이게 관련형 전자담배가 연초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글로라는 관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이 BAT 로스만스가 발표를 한 건데요. 그동안 1년 동안 진행한 이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23살부터 55세 성인 500명을 실제 상황에서 1년 동안 평가한 연구입니다. 결과는 관련형 전자담배인 글로 로 완전히 전환한 그룹이 일반 담배죠. 연초를 태운 그룹에 비해서 폐 질환과 암, 심혈관 질환 등 이 조기 발병과 관련된 잠재적 위해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학 학술지인 인터널 이머전시 메디신에도 이 게재가 됐는데요. 이렇게 게재가 됐다는 것은 유해성이 적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강화된 것이다. 이렇게 또 BAT 로스만스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글로도 담배는 담배잖아요. 때문에 이제 완전히 무해하다고는 할 수 없고 니코틴 중독성도 있다. 이렇게 BAT는 밝혔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입장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따로 코멘트를 하거나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오전 발표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존의 입장을 아무래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동안 정부는 연구 결과가 아무래도 담배 회사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객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냐.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포함된 성분이나 이런 정보도 부족하니까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를 도출함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또 2019년에 오히려 전자담배가 더 유해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담배 업계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서 발표할 수 있는 건지 가공 전에 그 데이터를 좀 밝혀라.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 담배 업계는 연구 결과들을 계속 꾸준하게 내놓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전 세계 담배 정책의 방향 흐름 전환과 이런 맥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식약처 등 규제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흡연에 대한 유해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흡연자들이 금연으로 가는 과도기를 최대한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업계의 움직임을 좀 봐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들어보시죠.
아직은 이제 정부와 인더스트리 간의 간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학술지 이미 게재가 됐고 그건 인정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일단 담배는 무조건 해롭다. 금연만이 답이다. 좀 이런 정책을 짜고 좀 밀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해외에서는 이 전자담배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건 액상형 전자담배건 뭐 위해성이 조금 적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권장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금연을 위한 중간 단계로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은 이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영국 왕립의사회는 전자담배의 이 독성이 태우는 일반 담배 독성의 5%를 넘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펴왔었는데요. 2020년 7월에는 이 필립 모리스가 판매하는 관련형 전자담배죠. 아이코스를 위해 저감 담배 제품으로 마케팅하는 걸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 이런 통계나 분석을 인정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담배 회사가 이런 자료를 제공했는데 예. 이게 유효한 것 같다. 인정이 된다 싶어서 위에 저감 담배 제품으로도 인정을 했고 예. 그럼 그렇게 마케팅을 할 수도 있도록 허용을 한 허가까지 거군요. 해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FDA는 왜 이걸 허가를 해줬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아이코스는 뭐 태우지 않고 가열하기 때문에 일반 담배보다 독성 물질이 적고 독성 물질 수치도 일반 담배보다 더 낮다. 이런 점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최근에 또 재밌었던 게 머금는 담배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랑 업계 간에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머금는 담배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겁니까 이게? 들어봤나요? 먹는 담배가 들어봤습니다. 있다? 아무래도 저도 좀 처음에는 생소했거든요. 이게 뭘까? 어떻게 먹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탕처럼 입에 넣고 빨거나 껌같이 뭐 씹거나 이렇게 가능한 건데요. 이게 이렇게 머금으면서 빨면서 이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특수 가공해서 포장된 상품입니다. 지금 살짝 이렇게 보이죠? 3개의 제품이 예. 보이는데 저런 형태로 생겼고요. 이게 이제 담배가루와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그리고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이런 담배를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있는 금연 껌 같은 제품이랑은 차이가 있는 제품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지금 이미 식약처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가 담배 금연할 수 있는 금연 보조제로도 허가를 된 건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담배인 거죠. 담배인데 좋은 거는 머금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간접 흡연 피해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머금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니코틴 함량도 조금 적습니다. 오히려 이제 식약처에서 인증한 이런 니코틴 패치나 이런 아이들보다 니코틴 함량이 더 적거나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업계에서는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또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이 머금는 담배를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특히 미국 FDA는 이 머금는 담배를 지난 2019년 10월 위험 저감 담배로 처음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뭐 구강암이나 심장병, 폐암, 뇌졸중 등 이런 관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네. 따라서 이제 금연이 어려운 경우에는 머금는 담배를 이용하기를 오히려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뭐 국내에선 하지만 이 머금는 담배를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좀 뭐 선택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내에선 그러면 판매가 안 되는 겁니까? 사실 판매는 됩니다. 예. 판매는 되는데 사기 어려운 이유가 세금이 일반 우리 연초 담배에 비해서 거의 7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은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 걸 선뜻 선택하기 좀 구매하기가 어렵겠네요. 예. 어려운 거죠. 뭐 국내에서 이제 관련 20갭이랑 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한 값 사면 20갭이 들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머금는 담배는 파우치 20개가 15g에 해당됩니다. 1g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가격이 꽤나 높아서 뭐 지금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은 권료는 2,885원. 그런데 머금는 담배는 19,104원이 세금으로 잡힙니다. 거의 2만 원에 달하는 거 그쵸? 아닙니까? 2만 원에 달하니까 이거는 세금만 세금만 이 정도니까 뭐 당연히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머금는 담배를 출시해 판매하면서
그러면서도 한국에서는 이제 담배 회사들도 출시를 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사람들이 구매할까? 그래서 가능성만 타진하고 출시 시기를 지금 계속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머금는 담배가 이게 일반 담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들이 또 있습니까? 아니요.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높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비교하면 평균 3, 4배가 더 비싼데요. 오히려 이 머금는 담배를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나라, 일본과 스웨덴이랑 좀 비교를 하면요. 오히려 우리가 17배나 세금이 높은 실정입니다. 세금 장벽으로 아무래도 이제 머금는 담배로 전환이 좀 어렵겠죠. 이렇게 높으면. 그런데 또 비흡연자들도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업계에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세율을 높게 적용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보건복지부도 이 머금는 담배가 간접 흡연 방지 효과가 있다. 이런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아무래도 이게 담배잖아요. 유해함은 있습니다. 담배가 좀 덜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덜 유해한 거지 안전한 건 아니지 않냐. 담배는 담배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뭐 담배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담배 제품이 뭐 일반 걸련도 있고 액상형도 있고 걸련형도 있고 이렇게 머금는 담배도 있어요. 어떻게 위해성 비교 판단 기준을 가져가야 되는 거냐. 갑자기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판단 기준이 좀 모호하다. 이런 의견을 내세우면서 어쨌든 담배는 담배고 안 좋은 거니까 좀 덜 유해하더라도 세율을 좀 적게 매기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들이 덜 해로운 형태의 이 담배를 금연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좀 활용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은 머금는 담배 매기는 세율 기준을 좀 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일반형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골자로 한 개별 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